안녕하십니까 학생 학부모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태진 장학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고교 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제도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최근 기사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고교학점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제도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라는 것이 세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으로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근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분, 교육부 장관님이시죠. 요분이 취임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언제 발표하셨냐면은 2022년도 12월 초죠. 12월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안 있다가죠.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 보시면 내용을 잘 보시면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난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중에서 정말 이상한 게 공통 과목은 9등급제를 존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을 없애는 일인데 공통 과목에서 9등급제를 버젓이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12월 말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고교학점제는 2025년도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또 여기서 뭘 발표를 하셨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윗부분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할지 여부는 내년 2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내년 2월이니까 2023년도 2월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니까 학교나 교육청은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2월 달에 발표를 하시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2월 달에 발표를 못 하셨습니다. 2월 달에 발표를 못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6월 달에 발표를 하셨죠. 6월 달에 발표하신 것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중간쯤에 보시면은 고교 학점제 실시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요 과목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통 과목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전에 교육부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적어주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상대평가를 버젓이 두는 것, 같이 적어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6월 달에 일보 후퇴를 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9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원하는 대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상대평가 구조로 평가를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이런 여론하고 살펴보신 다음에 2월 달에 발표를 못 하시고 6월 달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6월 달에는 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같이 적어주는 것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 후퇴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발표하셨냐면 요건 이제 성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9등급 지금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이 저 부분입니다. 공통 과목에 대해서 원점수,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같이 적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고교학점제 원안대로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0월 달에 다시 이게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입제도 개편 시한, 네, 불과 이제 4개월 뒤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셨는데 대입제도 개편 시한에 보시면 내신에 대해서 다시 정책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내신 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를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5등급제를 도입하는데 자 그러면 9등급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쵸? 9등급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데 절대평가는 5등급으로 나오는 거죠. A, B, C, D, E 5단계로 나오고 네, 상대평가는 9등급제로 나오게 되는 그 방식을 같이 병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9등급제 같이 병기를 폐지하고 5등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5등급제인데 이 등급이 정해진 퍼센트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거냐면 성취도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A, B, C, D, E 5단계도 같이 적어주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건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 누적 34%, 누적 66%, 누적 90%, 그 다음에 누적 100% 이렇게 등급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두 개를 같이 적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다 절대평가로 갈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0월 10일에 대입제도 개편 시한에서는 전부 다 성취도 평가와 상대 평가를 같이 적어주는 걸로 바뀐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원래 고교학점제 원안에서는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적어주고 나머지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대입제도 개편 시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9등급제를 없애고 5등급으로 통일하되 성취도 5단계 A, B, C, D, E도 적어주고 네, 그 다음에 상대평가로 하는 등급 1, 2, 3, 4, 5도 같이 적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다면 대학 쪽에서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요? 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비율이 정해진 등급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5단계 성취도 평가로 하는 이 방식은 사실 굉장히 힘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 A, B, C, D 성취도 평가에 의한 제도를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중학교는 이미 A, B, C, D, E 성취도에 의한 5단계 평가로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등급이 산출되는데 지금 중2가 입학이 예정돼 있는 학생들은 저렇게 5단계로 통일이 되고 5등급제로 통일이 되고 상대평가 정보와 절대평가 정보 두 개를 같이 적어주는 쪽으로 지금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발표 시점이 10월 10일인데 지금 대입제도 개편 시한 계획을 보면 연내, 그러니까 2023년도죠. 2023년도 연내에 대입제도 개편 시한을 확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교육부에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많은 여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 제목이 이렇죠. 상대평가는 어떻게 물리 경제를 죽였나.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좀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대평가 구조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이제 설명한 사례인데요. 지금 수능,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능이라는 제도에서 지금 수능은 사탐하고 과탐 두 개의 영역을 시험을 보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국영수 빼고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인데 지금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가장 선택률이 낮은 과목은 뭘까요? 물론 정답은 저기 적혀 있습니다. 사탐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가장 적게 하는 과목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죠.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 경영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아마 경영경제학과일 겁니다. 그런데 경영경제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도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대평가가 가지고 오는 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저분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기 써 있듯이 과탐에서도 가장 학생들이 선택을 적게 하는 과목은 물리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왜 물리와 경제를 수능에서 선택을 가장 적게 할까요? 물론 학생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 두 과목이 어렵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대답은 어떤 기저를 깔고 있냐면 이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과목들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애들은 굉장히 저걸 잘할 거야. 이런 기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런 현상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과목들을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상대평가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냐면 상대평가라는 것은 뭡니까? 네, 남보다 더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능에서 점수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남들은 잘 못하고 저는 잘해야지만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과목 같은 것을 선택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학생들이 남들은 잘 못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나는 잘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할 것 같아. 자, 이러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낮으면 1%대도 가고요. 또 2%대도 갑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선택률이 높은 과목은 사회문화 또는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건 어떤 속마음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걸까요?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는 쉽잖아요. 쉬우니까 남들도 많이 선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저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갈 거야. 이런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신 게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센터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입 시험이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물리의 기피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센터 시험은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점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물리 과목의 기피 현상 같은 거 나오지 않고, 미국도 이 표준 점수를 산출하지만 과목 간의 보정을 위한 표준 점수가 아니라 회차 간의 난이도를 보정하는 표준 점수 방식으로 사용해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도 한번 저랑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요 그래프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진한 색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록색은 정시, 그러니까 수능 위주로 하는 정시 전형입니다. 그러면 정시 전형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이 정시를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 그래프를 보시면 32.5%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저 맨 위에 있는 대학부터 쭈르륵 보시면 정말로 맞춘 것 같이 거의 다 40%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한두 개 대학 빼고는 다 40%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정부에서는 뭐라고 서울 주요 대학에 요청을 했냐면 정시를 40%로 맞춰달라. 2023년까지 정시를 40%로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응해서 대학들이 정시를 40%에 맞춰준 거죠. 근데 40% 맞춰달라는 것은 40% 이상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40%를 맞춰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40%에 맞춰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들, 저 40%에 맞춘 대학들을 보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 대학을 위해서 뭐 학문적 발전이나 이 대학을 위해서 이 대학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훨씬 좋다라고 느끼면 대학이 40% 이상 선발할 겁니다. 그런데 대학도 40%에 맞춰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40%를 맞춘 모습을 보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정말 우수하냐, 정말 이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도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더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느낀다면 이것이 훨씬 늘어나 있겠죠. 그래서 대학도 이미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그렇게 꼭 학문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라는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킬러 문항. 자, 킬러 문항을 막 이제 엄청 지도하고 뭐 조사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서울 최상위권의 이야기다. 최상위권만의 이야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수능에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추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수능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얼만큼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해서 학생들의 위치를 그냥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 원래의 도입 취지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능만 공부해서 대학을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송파구에 있는 학생 사례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1학년 때 내신을 받았는데 2등급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내신에서 2등급대가 나왔다면 굉장히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퇴를 선택했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지금 1학년 때 2점대를 받아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의대에 갈 수 있을 만큼 내신이 나오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능만 공부해도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 현장하고 점점 괴리가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는
수능과 무관한 과목을 배우고 수행평가 준비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 이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수능이 학교 교육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도 있었죠. 수학이 당락을 좌우할 것 같다. 네, 국어를 다 맞아도 수학에서 삐끗하면 치명타다. 이렇게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열심히 또 수학 학원도 보내시고 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수학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냐면 2022년도부터 수능에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 수능은 선택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에서 학생들이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통과목으로 75점을 보고 25점짜리 시험을 치르는데 25점짜리 시험을 치르는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점수가 높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점수 산출 구조상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보상 점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보다 보상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만점 받는 학생과 미분과 적분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는 학생의 그러니까 만점 받으면 사실은 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원점수는 100점이겠지만 표준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점수 산출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됐다는 거는 사교육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살부터 수학학원 가려고 한글 가위를 한다라는 아주 웃지 못할 기사도 나왔죠. 왜냐하면 4살짜리는 이 문장제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한글을 먼저 배워야지 수학학습을 시킬 텐데 그래서 한글 과외를 먼저 시키고 수학학습을 시킨다. 이런 아주 웃지 못할 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수학이 제일 싫다. 사실 저도 장학사가 되기 전에 수학교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학이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학생들한테 하고 어려운 문제 풀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집에 있는 저희 아이도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요 그래프는 보시면 2022 수능과 2023 수능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2022 수능에서 보시면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득점자죠. 그 다음에 파란 그래프는 미분과 적분 또는 기하.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자연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분과 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의 그래프는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시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각적으로 파란 학생의 그래프, 파란 학생들이 굉장히 고득점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보상 점수를 받기 때문에 다 맞아도 그 학생들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자연계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 다음에 2023 수능에서 더 심화됐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연계에 이 고득점자가 많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이 고득점자가 많다. 자, 요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 대학 정원은 인문계 정원과 자연계 정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주요 대학을 보시면 인문계 정원 절반, 자연계 정원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연계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수능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 정시 전형은 한 줄로 세워가지고 등수대로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그대로고 정원은 대학이 이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연계 정원을 확 늘릴 수가 없잖아요. 대학은. 그렇죠?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지만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럼 경쟁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예전에 이런 점수로는 요 정도 대학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점수로는 내가 원하는 요 대학에 갈 수가 없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옆으로 눈을 싹 돌려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낮죠. 학생들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을 한번 싹 돌려보면 그 인문계 학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건국대학교에 갈 만한 자연계,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과탐을 시험을 봐서 건국대학교에 갈 만한 점수가 나온 학생이 눈을 딱 돌려보면 서강대나 성균관대, 서강대나 한양대 뭐 이런 대학에 갈 수가 있는 점수가 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 사태죠. 문과 침공.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인문계 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인문계열 학과만 해도 이 미분과 적분과 과탐을 해가지고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40%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수학과학을 적게는 6년, 그죠? 아니면 더 적게는 3년 수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자연계 학과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공부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6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갑자기 무슨 어문학과를 가야 돼.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학생들이 이제 문과 침공으로 해서 좋은 대학의 간판은 얻었지만 진로 적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재응시를 하는, 대입에 재응시를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작년 수능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워드가 3개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남학생, 대도시, 졸업생이 강세다. 자, 근데 이 남학생이라는 키워드는 뭐라고 대표를 할 수 있을까요? 남학생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학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은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권으로 가면 남학생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2022 수능을 분석을 해봤더니 남학생이 강세였다. 저거는 선택형 수능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도시와 졸업생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뭐라고 보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교육의 접촉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수능이
수학 강세 시대다라는 대표적인 키워드 남학생, 사교육의 접촉 빈도가 높은 전형이다, 높은 시험이다라는 키워드 대도시와 졸업생 이렇게 인식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죠. 스카이 간판을 따려 교차 지원 제가 설명드렸죠.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입니다. 교차 지원인데 미래의 월급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요 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문과 교차 지원한 문이과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임금 수준을 비교했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 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40%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주요대에서 2023년도까지 정시 40%로 맞춰달라고 해서 많은 대학들이 정시 40%에 맞춰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기사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 저는 수시는 망했어요. 저는 이제 정시로 가면 돼요. 열심히 수능 공부만 할래요. 학교에서는 이런 길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 과목이 필요하니까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정시 40%가 40%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연 이 파이가 우리 학생들의 파이일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그러니까 정시 전형에서 재수를 해서 들어온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런 보도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73.6%라고 나왔습니다만 대략 4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건대에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의 4분의 3은 재수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전체 40%로 늘어났는데 과연 이 파이가 우리 학생들의 파이일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사회 현상도 슬픈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이 너무 이 선발 경쟁에 치우치기보다도 우리가 일단 입학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의 전공을 어떻게 설계를 해주자.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이 입학에만 너무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입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챕터는 잘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중2 이하 학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학년으로 중2 학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면 적용이요. 그래서 중2 이하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좋을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에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을 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파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지금 고등학생들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하고 중2 이하 학생들이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수 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기준은 3분의 2 출석만 하면 됩니다.
네, 3분의 2 출석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2 이하 학생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을 받느냐면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목 이수 기준이 있어요. 과목 이수 기준은 3분의 2를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 수준 40%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학점제에서 A, B, C, D, E 5단계로 나올 텐데 이 5단계 중 5단계가 아닌 학생은 I라는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I라는 성취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I는 사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대학에서 F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은 과목 이수 기준은 두 가지인데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소위 말하는 F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F가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I라는 학점으로 표시가 될 텐데 I라는 학점을 받지 않고 출석률의 3분의 2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이 이수가 되는 건데 이 이수된 과목이 192학점이 차야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시행령도 이렇게 마련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교학점제냐, 왜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요 그림 보시면 학생이 자고 있죠. 학원 숙제, 인터넷 강의 봐도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하던데요? 라는 거죠. 지금 고교학점제를 저는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학생도 책임을 지고 선생님도 책임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도 열심히 듣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선택을 받은 선생님도 또 열심히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자는 학생은 좀 적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택권이 많이 제한된 제도에서는 학생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 과목을 들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진로 적성을 위해서 이런 과목들은 그다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라고 판단을 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인구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파란색 그래프는 대학 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자주색일까요? 예, 빨간색 그래프는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이미 대학 정원이 학생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대학 정원은 거의 줄지 않았고 학생들은 급감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시면 학생이 신생아 수가 20만 밖에 안 된다라는 보도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 그래프를 보시면은 4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20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 절감 문제가 왜 고교학점제랑 결부가 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의 교육은 뭐냐면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는 학부모님들은 수험생이 굉장히 많았죠. 80만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100만 수험생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했냐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이죠. 거기에서 등위를 잘 매겨서 상급 학교로 진학해서 산업 일꾼을 키우는 그런 그런 가치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급감한 시대에서는 그런 가치보다는 지금 선발은 사실은 갈수록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역량이 더 키워져야 되느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역량, 또 융합적 역량 이런 것들이 키워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추진을 하고 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적은 인구의 학생들이 나중에는 기성세대를 어떻게 보면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물론 우리 선배님들, 우리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 적은 학생들이 정말로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역량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지금 이미 단계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는 2022년도부터 도입이 됐고요. 일반계고는 2023, 2024 단계적 적용을 거쳐서 2025년도에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2025년도가 되면은 이런 모양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보시면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는데, 자, 1학년은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받는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은 이전 교육과정인 거죠. 그 이전 교육과정의 이름은 202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 고교학점제의 이름은 원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고교학점제인데, 여기 보시면 1학년들은 어떤 이수 기준을 적용받는다? 네. 출석률 3분의 2와 성취 수준 40% 이상을 넘어야 그 과목에 대해서 이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수한 과목이 학점이 192학점이 모여야지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어떤 룰을 적용받느냐면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기만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 기준이 다른 3개 학년이 같이 한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개편 로드맵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대입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은 우리가 2028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입 전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어보시면 2025년도에 1학년이죠. 2026년도에 2학년, 2027년도에 3학년이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2028학년도죠. 그래서 2028 대입제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을 위한 대입제도라고, 중2 이하 학생들을 위한 대입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입제도 개편안을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24년도 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대입제도 개편 시한이 10월 10일에 발표가 됐죠. 네, 10월 10일에 발표가 됐고, 또 그 10월 달에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연내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대입제도 개편 시한이 확정돼서 뭔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부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표는 그러니까 그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부분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기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고교학점제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점제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대학에서도 어떤 학점을 신청해서 그 과목을 수강했는데 1년 동안 내내 배우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일단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과목은 학기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 거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교육받으셨던, 사실 그때는 과목 선택권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그 과목이 정해지면은 1년 동안 그 과목을 쭉 배웠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한 학기대로 학기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당 적정 이수 조항을 신설한다. 이건 이제 너무 한 학기에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학교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너무 한 학기에 많은 학점을 들을 수 없도록 적절히 조절을 해주겠다. 이건 학교에서 아마 많이 도와주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표는 이전에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렇다라는 거고 나머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일단 단위에서 학점으로 이미 이 용어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0분을 기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17번을 배워야지만 1학점이 되었는데 지금은 16 플러스 1 그러니까 16번만 해도 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이제 자율적으로 쓰라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16번을 배우면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1학점은 16번의 수업을 들으면 50분짜리 16번의 수업을 들으면 1학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목 구조 개편은 이렇게 됩니다. 현행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져 있고 보통 교과 중에서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고요. 자, 이제 개편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는데 보통 교과 내에 1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중에서 3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개의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럼 왼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뭐냐? 왼쪽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융합 선택 과목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이 새로 저런 과목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융합 선택 과목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네, 그래서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또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전체 필수 이수 학점인데 요 내용은 뭐 요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전과 비교해서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필수 이수 학점도 줄어들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율 이수 학점이 조금 늘어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게 선택 과목이라는 내용이 있죠. 선택 과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은 이건 현재 교육 과정입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실시가 예정될 고교 학점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렇죠. 과목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시면 공통 과목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통 국어 1, 공통 국어 2에서 보시다시피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 3개의 선택 과목군이 있고요. 굉장히 과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학생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전에 이제 과목군은 국어는 저렇고 수학은 저렇고 영어는 저렇다라고 되어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 이후 과목 간 비교를 해보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네, 과학 교과도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예술, 기술과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게 단위가 지금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단위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를 좀 줄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랑 학부모의 부담을 좀 줄여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런 단위로 이제 우리가 배웠어야 했는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점이 좀 줄어들었죠. 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도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3단위에서 7단위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배우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에서 5학점 사이로 배우게 돼서 이 배워야 되는 단위 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소위 말하는 네 글자죠. 자동봉진 네 글자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자동봉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 개의 영역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 세 개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평가. 원래 고교학점제 계획에는 요 가운데 석차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입 개편한 시안에서 10월 10일 날 발표한 대입 개편한 시안에서는 석차 등급을 병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없으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는 저렇게 성적표가 나오겠다. 뭐 과목명이 정치와 법이고요. 학점수는 4학점, 그 다음에 원점수는 85점, 과목평균은 64.4. 근데 저 부분은 없었다고 했어요, 원래. 그 다음에 성취도는 B, 55명이 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 정보, A 학점은 7.3% 받았고, B 학점은 30.9%, C 학점은 12.7% 이렇게 이제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더 추가 정보로 석차 등급 2등급,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 학생이 2등급인지 1등급인지 3등급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석차 등급이라는 정보를 주게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어떤 정보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대학에서는 이 성취도 B라는 것보다도 석차 등급 E라는 정보를 더 선호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원안대로라면은 공통 과목에 대해서 9등급제 석차 등급을 같이 병기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석차 등급을 부여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 만약에 이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확정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아직 시안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평가 영역으로 구분을 지어보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에요. 5단계 성취도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등급제 석차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A, B, C 3단계 성취도 평가만 나옵니다.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2 이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평가 방식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통 과목은 5단계 성취도 평가, 석차 등급제 병기라고 되어 있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단계 성취도 평가하고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라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면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석차 등급을 쓰지 않는 과목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예술체육이라든지 교양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5단계 성취도 평가도 하고 석차 등급, 물론 그것도 5단계입니다만 5단계 석차 등급도 산출한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건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과목을 만약에 소위 말하는 빵꾸 구멍이 났다. 그럼 졸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렇게 학생들을 방치하진 않겠죠, 정부에서. 그래서 요 계획을 보시면 이수가 안 될 것 같아. 만약 이 학생이 이 학생이 좀 이수 기준에 많이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예방지도, 미이수 예방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 성취 기준 40%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미이수가 떴습니다. 아이가 뜨면은 뭐가 되냐면 미이수 학생 보충 이수 지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충 이수에 참여했을 때 성취도를 I에서 2학점, 알파벳 2입니다. 알파벳 2학점으로 바꿔줘서 이수를 시켜주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급이 될 거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하고 대학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입에서는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선택 과목 안내서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다 요 선택 과목 안내서라는 책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책자를 보고 과목 안내를 받고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입에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보시면 요건 이제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들은 성장을 하고 대학들은 성장의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해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해왔어요.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확률과 통계가 이 학생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개설을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학과를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데도 이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즘에 대학들이 이런 이 교육과정 편성표, 고등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표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학교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떤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고등학교도 실제로 있습니다. 만약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수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자연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확률과 통계는 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멋짐이 있는 과목들, 굉장히 이제 멋있어 보이는 과목들에 현혹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여행지리, 또 2학기 때는 세계사, 사회문화, 현재 세계의 변화, 3학년 1학기 때는 사회문제 탐구,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관계, 국제기구,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은 건 좋지만 여기 보시면 결과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면, 여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A, B, C 3개, 3단계로 성취도에 의해서 성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B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들은 것도 좋지만 성취도가 이렇게 우수하지 않고, 또 이 다양한 것만이 장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경제학과에 들어간 학생의 사례입니다. 경제학과에 들어간 학생의 사례인데, 이 A 학생하고 B 학생을 비교해 봤을 때 A 학생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었죠. 경제학과를 진학한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에 통계조사, 실용수학, 경제수학, 심화수학 1 전문교과죠. 국제경제 전문교과, 금융일반 전문교과, 이런 과목들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과목들,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실용경제, 수학 과제 탐구, 경제수학,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걸 들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진로와 관련한 기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 선택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B 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A 학생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만 B 학생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B 학생이 더 성취도도 높습니다. 네,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예 그리고 어떤 것까지도 관심이 있느냐면, 요건 이제 다른 대학 사례입니다.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생각보다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찰하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과목이 대부분 1, 2등급이네요 라는 멘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도 90점 이상인 경우 대부분 1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수학은 80점대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과목 평균이 굉장히 낮았다. 50점대로. 그 수학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나 보다.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의 표준 편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0점 내외로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이 학교는 영어와 수학이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192명이 수강했는데 2명이 전학을 갔군요. 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본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B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3, 4등급이 나왔다.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 그러니까 이 대학에 들어오려면, 자기네 대학에 들어오려면 합격자 평균이 2.6등급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지표를 보시면 요 학생도 등급은 낮아요. 보시면 C 학생이죠. C 학생 같은 경우는 평가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등급은 3, 4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등급이 3, 4등급이 나왔는데 요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등급은 낮은 게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118명이죠. 이 학생의 수강자 수가 118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를 본 거죠. 대학에서 원점수를 보는데 95점, 94점. 네,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원점수도 높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는, 이 고등학교는 정말로 경쟁이 치열하구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서도 3, 4등급을 받을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가
원점수가 높고 또 표준 편차가 작다. 이 정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D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학교다. 이제 1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다라는 얘기고, 이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쪼개지면은 한 과목당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과목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이고, 그 과목에서 약간의 등급이 손실이 있어도, 등급이 약간 낮아도 그것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학생이 등급을 따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무엇을 들었느냐, 어떤 과목들을 쭉 들었느냐, 어떤 과목들을 몇 퍼센트 들었느냐까지도 다 대학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 3학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과목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일반고에서 보통교과 과목인 뭐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수한 인문계열 지원자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과학에서 생명과학 1, 일본어 2,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이수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자, 2번 학생입니다. 2번 학생도 일반고의 보통교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수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게 확률과 통계 이외에 수학에서 심화수학 4단위를 이수했고 경제수학 5단위를 추가로 이수했다.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생명과학 1과 생활과 과학을 선택해서 이수했고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이수했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도 이렇게 이수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일반고 학생인데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문화, 심화영어, 그 다음에 경제, 국제계열의 교문교과인 국제경제 이런 것도 들었고 수학교과에서는 확률과 통계 말고 경제수학 4단위,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3단위 이런 것들도 추가로 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 학생은 전부 다 합격생이에요. 네. K대 경영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그래서 총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지원자 모두 경영학과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1은 기초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성취도가 좋았다. 그 다음에 수학 및 경제 과목을 추가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기초 학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해서 합격했다. 그 다음에 지원자 2는 수학 과목을 추가로 이수했고 지원자 3은 수학 과목과 경제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영학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지원자 3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무엇을 듣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대학교의 생물학과인데 요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생물학과 지원자 1, 생물학과 지원자 2, 생물학과 지원자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생물학과 지원자 1은 그냥 일반고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보여지는 교육과정 이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 과목 2개 선택을 해서 들었고 투 과목 2개를 선택해서 들었고요. 나머지 이제 쭉 과목들을 이수해서 들었고 수학도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 2를 보시면 앞에 지원자 1 학생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과목들을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과목들을 안 들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도 보시면 과학의 1 과목을 4과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2 과목에 3과목도 들었습니다. 3과목이나 2 과목도 이수를 했고요. 두 개군요. 그 다음에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계,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과목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 가고 싶어하는,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원자 3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더 많은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원자 3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교육과정을 보시면 과학 중점학급에서 이수를 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과중에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딱 보시면 판단이 되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원 과목, 네 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고, 과학,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그다음에 투 과목도 세 과목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마 10중 8구 과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의 생물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세 학생인데, 지원한 학생이죠. 세 학생인데 모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실 가장 화려하고 그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학생은 3번 학생이죠.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생물학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게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수학과 과학의 기초 과목과 사회, 생활, 교양 과목까지 다양하게 이수한 지원자 2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대학이 요즘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소인수 과목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과목이라면 수강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전형 예고 2024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어떤 과를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들을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인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없어요. 텅텅 비어있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정해 놓은 학과가 경제학부인데 그것도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고 권장 과목의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인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하고 이수해서 와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얘기가 다르죠. 많은 대학들이 학과에서 이런 필수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좀 고등학교에서 듣고 와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대나 사범대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럼 서울대학교 자연대, 아까 자연과학대랑 공대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지정해 놓고 있다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연과학대나 공대에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과목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언급한 과목은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물리2, 기하, 생명과학2, 화학2 이런 과목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 시안입니다. 이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월 10일에 저런 제목으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개편 시안에 보면은 현황 및 문제점을 저렇게 지적했고요.
개편 시한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학생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저렇게, 내신은 저렇게 바뀌겠다. 수능에 이제 과목 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이고요. 내신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5등급제를 하는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편안 초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교학점제 개편안 초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해서 A, B, C, D 성취도도 내고 석차 등급 5등급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 시안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내신이 만약에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과도한 그 내신 등급 1등급이 4% 이내였잖아요. 지금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10%가 1등급이니까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상대평가로 내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적어지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인원이 적어지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차피 이게 다 등급이 나오는데 선택을 좀 주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어떤 학부모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반고가 유리한 것인가? 자사, 특목이 유리한 것인가? 그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내신 경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내신 경쟁은 약간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과목들 대표적인 게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융합선택 과목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학생들이 적게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계열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학생들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긴다면 학생들은 이 과목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신 등급의 이제 차이는 1등급부터 9등급제의 차이는 이렇고요. 4%, 11% 누적입니다. 23%, 40%, 60%인데 이것이 개편 시한대로 바뀌면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선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저기 보시면 대부분의 1, 2등급의 학생이 개편 시한에 의하면 1등급의 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등급 중반까지 학생이 이제 2등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뒷부분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강 인원수에 따라 등급 인원을 이제 나눠보면 만약에 6명인 과목이 생겼다라고 하면 1등급이 1명이 되겠고요. 2등급이 1명, 3등급이 2명, 4등급이 1명, 5등급이 1명. 저런 모양이 그려진다. 나머지는 이제 비율대로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지금 현재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지만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5단계, 그러니까 석차 등급 5단계로 바뀌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5등급제로 바뀐다면 2점대 학생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빨간 구역의 학생들이 다 1점대 학생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고가 더 유리하냐, 자사고가 유리하냐, 자사 특목고가 유리하냐라는 판단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반고도 아마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학생 풀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자사고와 특목고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풀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입결을 보시면 3.5등급 이내에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3.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라고 본다면
새로 개편되는 5등급제에서는 여기까지가 2등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은 새로 개편되는 대입 개편 시안에 의해서 2등급 이내인 학생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고에서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확률과 자사특목고에서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을 잘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왜 특별히 일반고나 자사고 이 학교 유형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인가, 자사고에서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인데요. 수능은 선택 과목, 지금 현재 수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국어하고 수학이죠. 그래서 국어의 선택 과목, 그다음에 수학의 선택 과목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택이라는 걸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사탐과 가탐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응시할 건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없애겠다. 그럼 그럴 때 뭘 시험 볼 거냐? 자, 일단은 국어랑 수학은 선택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 무엇인가 선택하는 걸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선택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은 전부 다 학생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 과목을 시험 범위로 잡는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금의 교육부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시험 범위로 잡고 수능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화수학은 미적분 2하고 기하가 이제 합쳐진 과목인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현행 수능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앞으로 이제 개편 안에 있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의 개념을 다 없앴고, 그 다음에 사탐과 과탐도 선택을 다 없애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추가 검토는 심화수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2외국어 9과목 중에서 심화수학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서 저 제2외국어 한문 심화수학 영역을 하나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럼 과연 이게 새로운 수능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면 가져오는 예상은 뭐냐, 가져올 변화는 뭐냐? 사실 뭐 진학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있기 힘들다. 왜냐면 수능에서 여전히 표준 점수도 나오고 백분위도 나오고 등급도 나오고 여전히 상대평가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게 된다면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이제 여기 두 번째까지 설명드렸고, 탐구 학습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둘 다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한다면 탐구 학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출제 범위를 2022 개정교육과정 과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선택에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 다음에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1, 영어 2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한국사는 이제 1, 2 나오고,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 1, 2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미적분 2와 기하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시험 범위로 잡고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요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일정대로라면 시험 발표는 10일에 했고요. 대국민 공청회는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입 개편안 연내에 확정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전형별로 분석을 해서 본다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9등급제 교과 전형보다는 5등급제 교과 전형이면 변별력이 좀 낮다고 생각하겠죠. 대학에서. 그래서 저런 뭐 일부 정성평가 요소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더 추가하려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사실 내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신이 철저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교과 이수 현황이 또 굉장히 또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본다면 면접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것인가, 그런 가능성, 면접을 강화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과연 대학들이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본다면 이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 근데 이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확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오히려 논술 전형의 위상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여전히 수능이 중요합니다. 네,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만, 정시와 수시 비율을 서울 주요대에 40%를 맞춰달라고 했던 정시와 수시 비율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자율에 맡길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학교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고민이기도 하죠. 어떤 고교가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평가를 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학생들은 소신 있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능의 영향력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뉠 것 같냐? 그러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나눠가지고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나뉘어서 또 학교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다고 하면 이 상위권 대학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수능 체제를 강화할 것이냐, 면접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논술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출제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사실 과목적으로 보면 8과목,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과학에서만 따져도 물화생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것들, 더 여러 과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려가 있으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는 사교육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 있다. 자, 마무리인데요. 저는 요 3장의 사진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사실 이 학부모님들한테 더 어필되는 사진일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현장을 그린 사진입니다. 네. 예전에는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또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계속 바꿔가지고 오셨죠. 그 다음에 시간표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교실의 크기도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공교육의 가치는 뭐냐면, 똑같은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이수시켜서 번호만 잘 매겨줘서 여기까지 끊어서 요 학생들은 대학 가서 더 공부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학교가 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앞에 5명은 자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부분의 학생들은 다 자고 있죠. 그럼 앞에 이 5명의 학생은 뭐냐면 수능에서 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일 거예요. 지금의 학교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일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선생님이고. 그래서 학생도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고, 선생님도 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서로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 주도적 과목 설계도 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다양한 교과목도 듣고 졸업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가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